그녀, 윤다인, 천사처럼 웃었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달랐어요. 저런 사람은 뒤에서 처리하세요. 그날 저는 알았죠. 그녀가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란 걸. 모두가 숨죽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버님, 제발. 아버지, 왜 몰랐죠? 그때 알았죠. 진심이 곧 힘이라는 것을. 청소부라 믿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재단 이사장이자 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의 결말, 지금 바로 풀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정민수입니다. 올해 69. 서울 변두리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한물간 재벌이죠. 젊은 시절엔 제 이름 석자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계약 하나로 수백 명의 인생이 바뀌었고,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죠. 그렇게 반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출근은 새벽 5시, 퇴근은 자정. 회의, 서류, 회의, 또 회의. 내 인생의 반 이상은 회의실, 벽 안에서 흘러갔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뭐가 남을까? 아내는 오래전 병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게 남은 가족은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이름은 정화준. 제게는 아들인 동시에 회사의 후계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컸을 때 전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사람을 키울 수 없다는 걸요. 하준이는 제게서 따뜻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 늘 성공이 먼저라고 가르쳤죠. 사람은 약하면 안 된다. 믿음보다 숫자를 봐라.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는데 그날 아들이 제 앞에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결혼하려고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죠. 다음 날 그 아이는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윤다인. 첫인상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도렷한 눈매, 차분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식탁에 앉은 그 아이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참 맑았어요. 듣는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톤이었죠. 하준이는 옆에서 자랑스러운 듯 웃고 있었어요. 다인이 요리를 정말 잘해요.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죠. 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반가워요. 자주 봅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미소를 지을 때조차 계산기처럼 숫자를 세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걸 단순한 편견이라 여겼어요. 내가 나이 들어 괜히 의심이 많아졌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약혼 기념으로 저희 집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죠. 직원들도 친척들도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인은 사회자처럼 중심에 서서 사람들에게 잔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이 집의 기운이 될게요. 그 말에 사람들은 환하게 웃었죠. 저도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이질감이 숨어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다인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하준과 함께 차로 향했죠.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다인이 막 하녀 하나를 불러 세우더군요. 아까 와인 흘린 거, 그거 처리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저런 사람은 뒤에서 처리하세요. 그 한 문장. 짧고 냉정했어요. 하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인이 웃으며 하준 옆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순간 옛날 제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젊을 때 저도 저랬죠. 사람을 돈으로, 직책으로, 숫자로만 봤어요. 그땐 몰랐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 제 앞에 그때의 나가 서 있었어요. 젊고 예쁘고 똑똑하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은 나. 파티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런 사람은 뒤에서 처리하세요. 그 말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직감했죠. 이 결혼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지만 아들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준은 그날 밤 제게 말했죠. 아버지, 다인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내가 좋다면 나도 좋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그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문득 그 그림자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고 있는 다인의 얼굴이 그림자처럼 제 발밑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그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끝까지 봐야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다인의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질 않았죠. 저런 사람은 뒤에서 처리하세요. 평생을 사람 위에 서 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 속엔 제가 버린 양심의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밥맛도 없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무겁게 귓가를 두드렸어요. 그 소리 사이사이로 다인의 웃음이 자꾸 겹쳐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하준이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지만 제 직감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하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믿는 사랑을 의심하는 아버지로 보이긴 싫었거든요. 대신 조용히 비서를 불렀죠. 민 부장, 예전에 우리가 세운 레지던스 있지? 네, 회장님. 강남 7차요? 거기에 청소 인력 파견 계약이 있지? 예,
하청업체로 관리 중입니다. 전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쪽에 신입으로 한 명 더 넣을 거야. 민 부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혹시 회장님 본인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날 저녁, 전 서류 한 장으로 제 신분을 지웠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없는 평범한 신입 청소부 정만수. 서류상 나이는 62세. 주소는 인천의 오래된 원룸. 웃기죠? 제 손으로 만든 빌딩 안에 제 이름을 숨기고 들어가야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람 속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낡은 청소복, 모자, 고무장갑.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그저 늙은 노동자였어요. 회사 건물 로비를 걸을 때 경비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저런 아저씨는 매일 바뀌어 그런 눈빛이었어요. 사람들은 다들 바빴고 제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빌딩의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낮에는 복도 청소, 밤에는 화장실 구석구석 닦으며 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다인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입주민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급 차를 몰고 명품 가방을 들고 항상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던 여자. 다인 씨, 이번 달 봉사 기획 정말 멋지네요. 기자가 말하면 그녀는 늘 그랬죠. 아, 별거 아니에요. 저보다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전 봤어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다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걸. 저기요, 카메라 끄셨죠?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인은 표정이 돌변했어요. 저쪽 청소 아저씨, 왜 거기서 멍하니 서 있어요? 그건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눈을 마주쳐?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뭔가가 확 무너졌어요. 그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는 아주 오래된 권력의 냄새였죠. 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오래된 회의실 냄새를 떠올렸어요. 감히 예전에 부하 직원이 제게 실수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때 깨달았어요. 다인을 미워하기 전에 제 안에 옛날 나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요. 하지만 그 깨달음과 별개로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하준이의 인생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청소실에 몰래 들어가 CCTV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어요. 청소도구만, 천장 모서리, 로비 화분 뒤. 전 그날 다시 회장처럼 움직였습니다. 다만 이번엔 권력자가 아니라 증거를 찾는 노인으로서였죠. 설치를 마친 뒤 의자에 앉아 땀을 닦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나이에 이런 짓을 다 하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다인의 본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미소로 봉사천사를 연기하던 그녀가 카메라가 꺼지면 직원들을 향해 독을 뱉었죠. 이 음식 냄새 뭐야? 내 손에 냄새 벨 뻔했잖아. 그만 좀 떠들어요. 머리 아프게. 전 그 모든 걸 녹음했고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하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착한 아이가 이런 사람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니. 그럴수록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론 안 됐어요. 분노는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끝까지 버텼습니다. 때로는 쓰레기를 치우며, 때로는 복도를 걸으며, 다인의 진짜 얼굴을 기다렸죠. 그리고 어느 밤, 예상치 못한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준이 그 레지던스에 나타난 거예요. 다인아, 깜짝이야. 여기서 뭐해? 전 숨을 죽였습니다. 다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었죠. 여기 봉사 일정 때문에 왔어, 자기. 하지만 전 봤어요. 그녀 뒤로 몰래 숨겨둔 명품 쇼핑백과 고개를 숙인 직원의 손에 쥐어진 현금 봉투를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CCTV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인 씨, 당신의 가면 이제 곧 벗겨질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다인의 얼굴이 떠올랐죠.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 속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치 차가운 유리잔 위에 그려진 표정 같았죠. 하루, 이틀, 사흘. 전 매일같이 레지던스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 둘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인은 종종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어는 또렷했어요. 네, 그건 이번 달 안에 끝내야죠. 상속 관련 서류는 그쪽에서 처리하세요. 상속.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서류 한 장을 보고 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정아준 재산 승계 준비 관련 사전 검토안. 그건 분명 우리 회사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전 그날 저녁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아, 나야. 하도영. 제 곁을 20년 넘게 지킨 비서였죠.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란 듯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다들 은퇴하신 뒤로 연락도 안 되길래 지금은 그냥 민수 아저씨라고 불러. 도영은 잠시 웃더니 이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전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준이 여자친구 말이야, 윤다인. 그 사람 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도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해온 그 아이는 제가 어떤 말투로 부탁하는지 알았거든요. 며칠 뒤 그는 조심스레 제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신문 스크랩, 경찰 기록, SNS 캡처가 가득했어요. 회장님, 이거 보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전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재력가 B씨, 교제 중 여성에게 거액 손실. 명문대 출신녀 사업가와 교제 후 사라져. 기사 속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윤다인이었습니다. 이름만 달랐어요. 윤소연, 이다윤, 유다인. 하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 냉정한 눈빛. 그녀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몇몇 재력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을 얻으면 연락을 끊고 피해자 중엔 고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다들 체면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죠. 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준이는 아무것도 몰라.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사랑에 눈이 멀었죠. 저도 몇 번 보았는데 다인 씨 앞에선 아이처럼 굴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의자를 꽉 쥐었습니다. 하준이가 바보는 아닌데. 하지만 사랑은 이성보다 깊은 늪이었어요. 며칠 후, 전 결국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날 집 거실에서 마주 앉은 하준은 여전히 행복한 얼굴이었죠. 아버지, 이제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다인 부모님도 다 배웠고요. 전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하준아, 다인 씨 말이야. 응, 그 사람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야. 하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 도영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었죠. 이걸 봐라. 이게 다인 씨 과거야. 하준은 그걸 몇 장 넘기더니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사실이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예전에도 몇 명의 남자들에게서. 그만하세요. 하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버진 항상 그래요. 사람을 숫자로 보고 배경으로 판단하잖아요.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맞았거든요. 예전에 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아니었어요. 하준아, 믿어줘. 난 널 지키려는 거야. 하지만 하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다인이 절 사랑하는 게 질투나시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다인이 들어온 거였죠.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러웠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처럼. 하준은 곧장 다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인아. 오해야. 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인의 눈빛이 제게 스쳤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했습니다. 이겨볼 테면 이겨보세요. 그날 밤 전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에 박혀있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죠. 그 안엔 제가 젊을 때 쓰던 회의 메모와 사업 전략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전 생각했어요. 이젠 사업이 아니라 인생을 걸 게임을 해야 할 때구나. 그날 이후로 전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동안 잊고 있던 제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계획, 분석, 대응. 다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로 했죠.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을 벗기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차가웠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당에 나무잎이 하나, 둘 떨어지며 마치 사람의 믿음처럼 흔들렸습니다. 전 그날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고. 다인을 잡으려면 진짜 가면을 벗길 판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도영을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하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결의가 있었어요. 도영은 준비된 사람처럼 노트를 꺼냈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내부 직원들에게 회장님이 상속 구조를 변경했다는 말을 흘립니다. 조건은 하준의 결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그녀가 움직이겠죠. 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시작된 작은 소문 하나가 금세 건물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회장이 돌아온대. 하준 씨 결혼하면 재산이 다 넘어간다던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세웠습니다. 윤다인. 다음 날 그녀는 모친 오미경을 불러내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엄마, 들었어. 상속 구조가 바뀐대. 그래서 하준이랑 결혼만 하면 모든 게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을지도 몰라. 오미경은 웃었어요. 그럼 확실하게 잡아야지. 문서로 남겨야 돼. 문서. 그래, 계약서. 상속 계약서를 미리 써두는 거야. 나중에 아버님이 반대해도 하준 도장만 있으면 효력이 있지. 그들의 대화는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천장 구석에 달린 작은 카메라 하나. 그건 도영이 미리 설치해 둔 장치였죠. 화면 속 다인은 얌전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욕망이란 게 그래요. 숨길수록 티가 납니다. 며칠 뒤 다인은 회사 내부 회계 담당 직원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혹시 민수 회장님 유언장 사본 본 적 있어요? 직원이 당황해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하준 씨가 걱정이 많아서. 하지만 그 말투엔 부드러움 대신 압박이 섞여 있었어요. 전 그 모든 걸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됐군. 내 머릿속엔 오래된 습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대를 압박하고 움직이고 드러나게 만드는 법. 한때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그 감각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날 밤 전 도영에게 말했어요. 도영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 네. 누군가를 믿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일 줄은 몰랐어.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죠. 그 따뜻한 향기에 잠시 마음이 풀렸지만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오미경 씨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어요. 위조된 상속 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증거는 확보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쪽에서도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회장님 CCTV 중 한 대가 꺼졌습니다. 전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날 새벽 제가 머물던 관리실 문 밑으로 누군가의 쪽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아들도 다칠 수 있어요. 글씨체는 단정했지만 잉크가 번진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 급하게 쓴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던진 미끼가 역으로 제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더 이상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수를 읽고 그 위에 덫을 놓는 아주 영리한 사람. 그날 이후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레지던스 직원들이 절 피하기 시작했고 관리소장은 본사에서 당신 정체를 조사 중이라 말했죠. 제 이름, 제 과거가 어딘가에 노출된 겁니다. 도영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인이 우리 CCTV 로그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녀가 보안팀에 접근했어요.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했습니다. 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내가 덫에 걸렸구나. 그날 밤 민수의 집 서재엔 불빛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녹음기, USB, 그리고 다인의 미소가 담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이제 그만 멈출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의 웃음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죠. 전 다시 눈을 떴습니다. 좋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전 서류를 모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의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전 하루도 빠짐없이 카메라를 확인하고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모든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점점 낯선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인은 이제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기부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는데 묘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죠.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하얀 구두, 날 선힐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저 사람이에요. 저 청소부가 제 물건을 훔쳤어요. 고개를 들자 윤다인이 경찰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엔 쓰레기 봉투 하나, 허리에 묶은 작업 앞치마, 그리고 오래된 모자.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도둑은 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 시아버지다. 그 말에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준이 멍하니 서 있었죠. 아, 아버지. 다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어요. 곧 눈가를 붉히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그리고는 경찰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저분이 요 며칠 제 방 근처를 계속 기웃거렸어요. CCTV에도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경찰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혹시 레지던스 직원이 맞습니까? 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죠. 주인이요? 그때 하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빛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왜 다인 씨를 모함하세요? 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하준아, 아버진 모함 같은 거 하지 않았다. 그럼 왜 청소부로 위장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진실. 아버지가 믿는 진실은 항상 남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다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요, 아버님이 절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노력했어요. 하준이 위해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는 하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완벽한 피해자였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경찰은 곤란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수 회장님, 혹시 절도나 폭언 관련 신고가 있던데 사실이 맞습니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죠. 그 안엔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다인이 어머니와 위조 계약서를 준비하던 장면이 담긴 영상. 그건 제 마지막 카드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하준이도 다칠 수 있겠구나. 전 고개를 숙이고 경찰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하준의 얼굴엔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다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전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걸 숨긴 겁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찰들이 돌아가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자 도영이 다가왔습니다. 전 담담히 대답했죠. 괜찮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사람으로서의 신뢰,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준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그 고요 속에서 전 손에 쥔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진실은 밝혀지겠지. 하지만 아들은 날 용서하지 않겠지. 전 결국 서랍을 열어 USB를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불 꺼진 방 안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 희미하게 떠오르던 건 다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승리의 확신, 잔혹한 미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 속엔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녀도 알고 있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복수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날 밤, 전 서류 하나를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윤다인 위조, 협박, 사기 혐의 증거 확보.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덧붙였죠. 아들이 알게 되는 날, 이 파일을 열 것. 펜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하준아, 언젠가 내가 진실을 보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전 모든 걸 잃은 듯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걸 지키기 시작한 밤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무겁고 햇살조차 내 마음을 비추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무대 위 빛나는 조명이 켜지고 손님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인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스태프들과 함께 걸어 올라가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죠. 오늘 무대 내가 대신 올라야 해. 스태프가 속삭였고 다인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 안에는 작은 USB가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곧바로 영상이 재생되었죠. 첫 장면, 다인이 직원에게 던진 폭언. 내가 감히 나한테 눈을 마주쳐? 화면이 바뀌자 다인과 미경이 위조 계약서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석, 스텝, 하준 모두 얼어붙었죠. 다인은 손을 떨며 입을 가렸습니다. 이럴 리가. 속삭이듯, 비명을 억누르는 듯 그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하준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스태프들은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미경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인은 무대에서 뛰쳐나가 길게 늘어지는 드레스 자락을 끌며 도망쳤죠. 사람들의 시선이 하준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 묵묵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 순간 하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오열하며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긴 숨을 내쉬었죠. 이 순간을 위해 버텼구나. 하준은 다인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 왜 이제서야? 전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짧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어요. 다인이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하준아, 이건 아버님이 날 속인 거예요. 믿지 마. 하지만 하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니요. 이제 알아요. 진짜 아버지를. 하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버티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 현장의 소란 속에서도 전 마음 속 깊은 평화를 느꼈죠. 다인이 도망간 복도 끝, 미경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까지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준과 마주했을 때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짧은 손길 속에서 모든 말이 필요 없었죠. 진실은 숨겨져 있는 동안보다 드러났을 때 훨씬 강하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린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 다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죠. 그 모습은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전 하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때 불빛 속에서 관객들의 속삭임과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전 알 수 있었죠. 진실과 사랑은 반드시 서로를 찾아간다는 걸. 그날 이후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뉴스와 신문, 온라인 매체는 다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죠. 재벌가 며느리의 폭로 영상, 위조 계약, 폭언, 협박까지 기사 제목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처럼 그녀를 베는 느낌이었어요. 다인은 사라졌습니다. 오미경도 더 이상 딸 곁에 있지 않았죠. 엄마, 어디로 간 거죠? 하준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전 가만히 그녀의 흔적을 따라가다 결국 다인이 은둔한 작은 아파트 앞에 섰죠. 문을 두드리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과 피로가 섞여 있었고 화장은 이미 지워져 그저 인간 다인의 얼굴이었죠. 왜 오셨어요? 다인의 목소리는 작고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후회가 묻어나 있었어요.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얻은 사랑은 모래성이지. 내가 무너진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야. 다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돌아서며 느낀 건 인간의 욕심과 선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옥죄는 법이라는 단순한 진리였죠. 아파트 복도를 나서며 다인의 흐느낌과 문 닫히는 소리가 저에게는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았어요. 하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전 손을 꼭 잡아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 저녁 집 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에는 저물어가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모든 긴장과 소란이 사라진 듯했죠. 전 부엌으로 가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힘들고 외로웠던 날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던 순간들, 그리고 끝내 지켜낸 진실과 가족. 하준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새로이 다가온 신뢰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과 진심은 돈이나 지위로 얻는 것이 아니란 걸. 세상은 무너질 수 있지만 진심은 남는다는 것을. 며칠 후 하주는 작은 글씨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다인은 떠났지만 남은 마음 속에는 교훈과 반성, 그리고 인간적 연민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전 알 수 있었죠.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빛은 모든 상처를 비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그날 이후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전 그룹을 정리하며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웠죠. 약자를 돕는 일,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준도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경영을 함께했죠. 아버지, 이제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졌어요. 새벽 회사 건물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이 조용히 숨 쉬는 듯 했습니다. 전 청소용구함 앞에서 멈췄어요. 낡은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죠. 청소부 정만호.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문득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그 이름으로 진짜 쓰레기를 치웠지. 새벽빛 속 청소차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햇살에 반짝이며 모든 더럽고 부정한 흔적을 씻고 가는 듯했죠. 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가면은 벗겨지는 법이지.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지난날의 배신과 아픔, 그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나간 기분이었죠. 하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후회는 없으세요? 전 잠시 미소 지으며 조용히 답했어요. 후회라. 있긴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을 만들었지. 인생은 참 냉정하지만 그만큼 따뜻하더라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전 작은 숨을 내쉬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심이 결국 가족과 사람을 만든다는 걸. 그렇게 새로운 균형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진심의 힘이 있으니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어요.